7순위가 훌쩍 넘은 나이에 자식들을 모두 잃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평생 자식들과 손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손주들의 시집 가는 것을 보며 외롭게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항상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고 일을 하며 사연을 재미있게 듣고 있다가 오늘은 제 인생 이야기도 해볼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되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와 같은 아이들만이 남기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후에는 애들이랑 함께 먹고 살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해야 했습니다. 결국 결혼할 때 가져온 선물을 팔고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돈을 어린 두 아이들의 손을 잡고 시장 한 구석에서 국밥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진 돈이 별로 없어서 제일 싼 시래기 국밥이나 콩나물 국밥 같은 저렴한 음식을 주로 만들어 팔았는데 그 시장에 오가는 사람들이 술도 한잔하면 좋겠다고 안주될 만한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뭐가 좋을까 고민을 하다 돼지 부속으로 순대국을 끓이고 머리 고기 수육을 팔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시래기나 콩나물보다는 든든한 고기가 들어간 국밥을 먹으면 추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시장 사람들에게 요기를 되어줄 수 있고 술 한잔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수육도 판매할 수 있겠죠. 한 접시를 크게 썰어서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격이라고 생각했었죠. 그 전까지 시장에 없던 순대국집의 사람들은 다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장사하던 시장 모퉁이 작은 점포는 사람들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때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새벽까지 집에서 만들어서 리어카에 싣고 간 수육과 국밥 재료는 오후 장사를 끝내기도 전에 항상 일찍 버렸고 많은 사람들은 맛을 보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며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돈을 쓸어 담고 보니 반년도 채 지나기 전에 시장 모퉁이 전부를 이주하고 도저히 혼자서는 밀려오는 손님을 감당해낼 수 없는 지경이라 직원도 한 명 뽑아야 했습니다. 40년이 지난 그때 처음 가게에 직원으로 왔던 사람이 김 씨였습니다. 김 씨는 원래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김 씨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김 씨와 저는 2살 차이가 나는데 시집을 갔다가 아이를 낳지 못해 5년 만에 시부모님으로부터 쫓겨나 혼자 살고 있는 젊은 처자였습니다. 처음부터 일을 잘하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 만난 시장에서부터 함께 일하며 지켜준 김 씨는 지금은 2개의 안정한 가게를 운영하며 40년 넘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저와 함께 일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장과 직원 사이를 넘어 인생의 동반자이자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가게는 해가 갈수록 승승장구하고 시장에서 장사한 지 10년 만에 그동안 모은 돈으로 번듯한 건물 하나를 올렸습니다. 순대국밥으로 이 동네에서 우리 집을 가장 먼저 떠올릴 정도로 명물로 손꼽히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순대와 수육으로 번 돈으로 2딸을 대학까지 졸업시켜 시집 보낼 때도 기죽지 말라고 넉넉한 지참금도 챙기며 보내고 나니 제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돈 버는 재미에 빠져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아왔는데 3년 전 새벽에 가게를 나와 혼자 장사를 준비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앞이 노랗게 번지며 내가 쓰러져서 큰일 나겠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숨이 넘어가니 말도 못하고 119에 전화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새벽에 혼자 고기를 삶으려고 출근했는데 직원도 없었고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 시간이어서 소리를 듣고 도와주러 올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절을 하고 눈을 떴을 때 병원이었고 그때서야 살아있구나 싶었어요. 제 옆에 김 씨와 2딸들이 있었고 드라마에서나 자주 들었던 조금만 늦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는 의사의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그 전에도 종종 답답하고 손발이 저릿저릿한 게 자주 있었는데 나도 이제 나이를 먹은 것 같았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졌다. 많이 늙었구나 생각해 오던 참이었는데 사고는 언제든지 갑자기 볼 수 있구나 싶었어요. 하필이면 그날따라 김 씨가 밤잠을 설쳐 일찍 깨는 바람에 제가 아는 장사 준비나 같이 도와줄 생각으로 1시간 일찍 출근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아무도 없는 가게에서 혼자 쓰러져 그대로 큰일을 치렀을 거예요. 너무나 김 씨에게 고마웠고 멀리 사는 자식들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70을 넘어가니 주변에서 하나둘씩 먼저 가는 사람들을 보며 이 좋은 세상 뭐가 그리 급하다고 빨리 가는지 안타깝고 야속했는데 이렇게 고비 한 번 넘기고 나니 언제까지 청춘이 아니구나 언제든 내 차례가 올 수 있으니 준비를 미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인이 퇴원한 후에 병원에서 정신을 추스리자마자 두 딸과 사위들을 집으로 모아서 앉혔고 내 장례식장에서 싸움을 하지 말라고 사전에 재산 정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매일 국밥을 판늙은 엄마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될지 묻는 딸들과 사위들이 제가 가진 통장과 부동산을 보며 눈이 휘둥그려졌습니다. 엄마가 국밥을 팔아서 이 돈을 다 모았다고 우리 장모님 진짜를 알게 되었구나 라며 이 동네에 살면 장모님 땅도 안 밟고 못 지나다니는 호들갑을 떨었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나중에 필요할 때 두 딸이 정확하게 나눠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어 문법에 따라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땅 조금 가진 것과 건물 있는 것 사이에서 서로 자신이 더 많이 가겠다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자신의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 돈이 많이 든다고 하고 둘째는 누구의 자식이 대학에 가느냐면서 제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웠는데 하도 어이없고 화가 났어요. 내가 알아서 나눠줄 테니 다들 조용히 하라고 소리쳐서 한 번만 더 유산으로 싸우는 모습을 내 눈앞에서 보여주면 다 팔아서 사회적으로 환원시키고 뉴스에 얼굴을 떨까 했더니 그제서야 입 다물고 조용해졌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나 떠나고 나서 싸우지 말라고 미리 정해놓자고 불렀는데 눈을 시퍼럭 뜨며 제 앞에서 자녀들이 유산을 놓고 다투는 모습을 보니까요. 보고 있자니 다시 답답하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식들을 그렇게 집으로 돌려보냈고 그날 저녁 김 씨를 조용히 집으로 불렀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자네를 고생만 시키고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어. 어차피 우리 애들은 생전 식당 일 해본 적도 없고 뭐가 뭔지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라 내가 죽고 나면 식당 두 곳을 모두 운영하는 권리는 자네가 갖고 해주었으면 좋겠네라고 이야기했더니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난리 났던 자식들과는 달리 펄쩍 뛰며 싫다고 반대하더라고요. 사장님, 밑에서 지금까지 일하면서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여자가 집과 차를 사고 누구에게도 한 번 무시당한 적이 없이 사왔어요. 지금도 충분히 일하는 것보다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가게를 100살까지 살다가 나중에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이고 어차피 사장님이든 그냥 현재의 즐거운 삶을 계속하다가 가시죠. 제가 현재의 나이에 재산이 생겨봐야 물려줄 자식이 있고 돈을 쓰고 다닐 애인이 있는데 누가 먼저 떠날지 알 수 없는데 제게 줘봐야 할 일이 있다면 말하고 꾸벅꾸벅 떠나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모은 재산만으로도 상당한 돈인데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앞으로 크게 힘든 일 없이 살 수 있을 것이고 가게는 국밥 맛조차 모르는 자식들보다는 평생 제 곁에서 함께 해온 김 씨에게 맡기면 제가 없어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항상 똑같은 맛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가 싫어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제 의지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자식들. 유산 정리를 한 후 첫날로부터 매 주말마다 첫째 딸과 사위가 나와서 엄마를 도와준다면서 국밥을 가져오기도 하고 깍두기도 옮기며 도와준다는 것이 시작되었어요. 한 번이라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그것을 알 수 없겠지만 첫째 딸은 어릴 때부터 시장에서 국밥을 팔아서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한 번도 가게에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던데 지금은 사위를 데리고 나와서 일하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자식이 스스로 나와 부모를 도우는 것인데 말릴 수도 없고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가만히 두기로 했어요. 첫째 딸은 결혼 전에 잠깐 회사에 다녔을 뿐이고 이제는 집에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돌보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큰 사위는 10년이 넘게 경력을 쌓고 있었어요. 몸으로 이렇게까지 돈을 벌어왔음에도 키도 작고 덩치도 작은 저 자신이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는 게 어렵다고 느껴져서 다시 회사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아마도 집안 경제 사정이 놓여져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더 젊고 힘 좋은 두 사람이 함께 가게를 운영한다면 더욱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실제로도 아무런 말을 걸지 않고 두 분이 토요일과 일요일 두 날 동안 가게에 나와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는 처음 보는 젊은 직원들과 똑같은 시급으로 일당을 받아가며
일을 도와주고 보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도와주기 싫어하고 그냥 엄마를 도와주는 격으로 함께 일을 하게 됐는데 3주가 지난 뒤에는 처음보다 열린 마음으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생기잔하고 웃는 얼굴로 봉투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가게가 바쁘기도 하고 식당 소유라는 게 원래 중하고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에 얼마 하다가 못하겠다고 손들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2달이 지나도록 아무 말 없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농땡이도 부리지 않고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첫째 딸에게 점차 살아나는 것 같아 이참에 딸에게 주방일을 배워 가게를 물려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첫째가 일을 시작한 지 2달이 된 어느 일요일 저녁, 장사가 끝난 후 사위와 딸이 할 말이 있다고 만나 앉히고는 이 가게를 자기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원래 물려주기로 약속했던 돈과 땅을 말씀하시면서서요. 둘째 딸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가게라면 자기들을 물려줬으면 하는데 한다고 했어요. 어쩌면 숨어야 했지만 이미 김씨가 가게를 받지 않겠다고 한 이상 내가 없다면 이 국밥집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너희들이 하는 걸 보고 결정할게. 그러면 다음 주부터 너희 둘 다 새벽에 나와서 장사 준비하는 것도 도와라. 어차피 이 일을 하려면 평생 새벽에 잠자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해 하며 이야기했고 첫째네 부부는 기뻐하며 물러나갔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둘째 딸이 어떻게 들었는지 다음 날 아침부터 제 전화기에 불이 켜졌다. 아니, 엄마 그걸. 그렇게 결정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부터 엄마와 가게도 도와주고 실제로 언니보다는 내가 더 잘할 텐데 왜 그걸 언니랑만 이야기해서 가게를 넘겨준 걸까요? 저는 넘겨준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장을 배워 가게를 이어나갈 생각이 있는데 그렇다고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뿐이라 설명했지만 이미 둘째 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둘째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게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학교가 끝나면 시장통에 있는 가게로 와서 교복을 갈아입지 않은 채 손님에게 국밥을 나르고 테이블 정리를 도와주며 대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방학 때 집에 내려와서 새로 생긴 큰 가게에서 계산대를 처리하기도 했어요. 부탁드린 문장을 수정하여 문법적으로 올바르게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서빙을 하며 본인 용돈을 벌어온 아이였던 나는 결혼 후에 남편과 함께 자기 동네에 고깃집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장사가 잘 되어 상황이 나아졌다. 처음보다는 낫게 되었다. 남편과 함께 장사도 잘하고 있어서 내 일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내가 모은 재산을 보고 바뀐 것 같았다. 결국 주말에 첫째와 둘째가 다시 집에 모였다. 첫째는 시간이 남아서 저희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배울 수 있었고 둘째는 이미 하는 일이 있어서 시간이 없었지만 기존의 경험을 살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가게를 물려주겠다고 결정만 내려주면 언제든지 고깃집을 처분하고 국밥집을 인수하여 운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가게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함께 일을 시키면서 비교해 볼 수 있을 텐데 둘째는 현재 생업이 있어 그럴 수도 없어서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가게를 인수하는 사람에게 나중에 유산으로 다른 재산을 한 푼도 갖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두 사람 모두 가게를 원했습니다. 돈이 얼마든지 있어 가게를 운영하면서 벌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장사가 얼마나 힘든지 제대로 쉬는 날 한 번 없이 새벽에 일어나 장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경험하겠죠. 준비하고 저녁 마감까지 끝내면 온몸이 떨어질 것 같이 아프다고 설명해 주어도 끝까지 가래를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둘째는 현재의 직업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있으니 일단 그것이라고 하였고 첫째는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주방 일부터 장사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첫째가 잘 버텨서 넘겨받을 만하다 싶으면 첫째에게 물려주고 대신 나머지 재산은 둘째에게 주고 반대로 첫째가 버티지 못하고 도망간다면 가게는 둘째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첫째 사위는 그 다음 주에 아끼던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방 하나를 구해서 우리 가게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시작했고 첫째 딸은 아이들 때문에 집에 왔습니다. 갔다 온 후에도 주말에는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첫째 사위가 처음에는 약간 의욕 넘치게 일하는 것 같았지만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는 날들이 계속되자 조금씩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하루 종일 일을 했었지요. 요즘에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는 다른 신뢰할 만한 직원에게 마감을 맡기고 일정한 시간에 들어가서 쉬곤 해요. 처음 주방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새벽부터 마감까지 일을 하는 것이 어려워 이해했지만 저는 이 일을 30년째 하고 있어요. 이 일을 배우는 동안 몇 년 동안은 이런 생활을 해야만 고객들에게 일정한 맛을 제공하고 손님이 계속해서 찾는 식당으로 변할 수 있어요. 돈을 벌었다고 해서 직원들에게 일을 다 맡겨두다가는 결국 음식 맛이 변하고 단골들이 서서히 발길을 끊고 망하는 가게가 될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더 사위에게 혹독하게 일을 시켰던 것도 분명 있습니다. 일을 쉽게 보고 돈에 욕심을 부릴 것이라고 하며 하는 일이었다면 서로 간에 나으니까 빨리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렇게 2주 정도 일을 한 후 갑자기 첫째 사위가 몸살에 걸렸다며 아프다고 일을 쉰다는 겁니다. 이렇게 약해져서 어떻게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프면 가게 문을 닫을 거고 일부러 모질게 말을 했어요. 만약 진짜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빨리 다른 일을 찾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날 제 첫째 딸이 전화를 했을 때 아픈 사람에게 대접하는 방법에 대해 나쁜 엄마로 비난하며 돈만 알아먹는 나쁜 엄마라고 억지로 말했다. 그 후에 잠시 뒤 첫째 사위가 연락을 해와서 자기 엄마가 오라고 했으니 짐을 싸서 가버렸다고 말하면서 일을 끝냈습니다. 제가 보낸 말이 심했다는 점은 인정하며 미안해하였으나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엄연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아침에 일을 하러 나가지 않았다면 그날의 업무는 누가 대처했을까요? 손님들과 약속을 어겼을 때 누가 계속 찾아올까요? 옛날처럼 밥 먹고 술 마시는 가게가 많지 않고 가게 한 골목만 가도 우리 가게보다 더 저렴하게 국밥을 파는 식당이 많다. 이러한 정황에서도 그러한 정신으로 가게를 운영하여 장사를 붙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을 뻔한 일이 있었어요.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서 제 가게는 둘째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고 둘째네는 또 다른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서 당분간 사위가 자신의 가게를 마무리하고 둘째 딸만이 내려와서 제 국밥집을 운영하기 위해 배우고 있었어요. 첫째와는 다르게 둘째는 예전부터 자주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일도 빠르게 배우고 주방 일을 하나씩 시키면 둘셋을 해달라고 했어요. 역시 둘째에게 가게를 넘기는 것은 즐거운 것으로 보였지만 잠깐 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가게는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영업하기 때문에 몇몇 직원은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해야만 합니다. 기계가 아닌 사람이 13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대다수 직원이 50대 이상인 아줌마들이다. 그러므로 점심 이후 손님이 끊기는 시간에는 직원들이 1시간씩 순차적으로 휴식을 취하는데 가게 영업을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가게를 감돌면서 다른 직원들은 손님방 하나를 닫아놓고 그 속에서 식사를 하거나 TV를 시청하며 휴식을 취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다는데 제가 맡고 있음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러나 둘째가 직원들이 쉬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각자를 부르며 청소나 저녁 장사 준비 등의 일을 시키는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둘째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둘째는 아직도 근무 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고 일하러 왔으면 근무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쉬는 동안 직원들을 들뜬 듯이 비난하는 김 씨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결국 직원들 대표로 나선 김 씨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둘째 딸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고 제 딸은 상속자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기 싫다며 집에서 쉬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김 씨에게 물듯이 소리쳤지만 그녀 또한 분노하여 제 딸과 일을 하기 싫다며 증거로 앞치마를 벗으며 떠나려고 했습니다. 엄마,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라며 억지로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한 제 딸에 대해 젊은 세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어제 장부를 보았을 때 아줌마들에게 매우 높은 월급을 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들을 채용할 테니까 하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나도 모르게 딸을 때리고 말아버렸어요. 여기서 일해온 사람들 대부분이 저와 5년은 함께 해온 것이 기본이고 10년 이상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보다 더 많은 것을 나에 대해 알고 함께 해온 사람들이죠. 나이도 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무슨 턱없이 놀던 말인가라고 소리 질렀고 직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요청했더니 둘째 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가게를 나가버렸대요. 지금껏 남편과 둘이서 사업을 하면서 자기 성격의 참을성을 몰라서야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이래서 안 되겠다 싶었어요. 둘 중 하나에게 가게를 맡길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제가 봐도 어렵네요. 어느 날 김 씨에게도 다시 이야기해봤지만 제 두 딸들까지 난리를 치고 있는 가운데 자기가 집안일에 끼고 싶지 않다며 다시 거절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냥 가게를 놔주거나요 팔아서 돈을 나눠 갔던지 그냥 문을 닫아버릴 것이라고 딸들에게 통보해버렸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딸들이 조용해지고 저도 이제 교통정리가 다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시끄러운 일들이 있긴 했지만 이 정도면 나중에 두 아이들이 제3을 가지고 싸우지 않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제 첫째 딸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바다를 구경하러 가자고 하더군요. 사실 아이들 둘 다 결혼시키고 나서 저와 함께 여행 간 적이 없었어요. 저도 장사하느라 바빴고 아이들도 서로 각자의 가정이 있으니 저와는 함께 여행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여행 가자고 하길래 너무 설레었어요. 아무리 싸우고 다퉜어도 가족은 가족이지. 그동안 내가 너무 모질게만 대한 게 아니었을까 반성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족 여행날 딸과 사위들과 정말 즐겁게 보냈습니다. 회도 아주 맛있게 먹었고 제가 좋아하는 바다도 실컷 보고 아주 행복했어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저를 차에 태우고 시외곽에 있는 병원으로 들어가더니 여기까지 온 김에 건강검진 좀 받아보자며 저를 끌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당황했는데 얼떨결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은 결과 나에게 치매라고 말했습니다. 제 나이에 비해 기억력도 좋았고 신체 능력도 좋은 편인데 갑자기 치매에 걸릴 일이라니요. 최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던 일도 있었는데 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여 입원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싫다고 외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 병원이 알코올 중독이나 치매 치료를 위해 가족들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입원시키는 곳이었고 환자가 자기 의지로 퇴원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대로 있으면 붙잡혀 큰일이 날 것 같아서 그 병원을 벗어나려고 시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뀝니다. 외치며 112에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저를 데리러 온 것은 자식들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차를 타기 싫어서 걸어서 나와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두 딸과 사위가 쟤를 찾으러 오자 미리 간단한 가방만 챙겨 김씨네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연락을 피하기로 했더니 이해 못할 상황이었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다며 딸과 사위들이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때라도 미안하다고 미리 사과했더라면 마음이 다소 달래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나 자신이 너무 짜증났기에 변호사에게 연락해 유언장을 만들었고 이를 공증하여 제가 졌던 현금과 부동산을 처분한 뒤 치매 환자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딸과 사위들은 제가 가진 것을 10원짜리 하나조차도 가져갈 수 없게 만들었어요. 요즘은 건강도 회복하고 몸 상태도 좋아져서 새벽에 출근해서 장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 씨도 이제 아이가 성인이 되었는데 함께 늙어가는 처지에서 서로 의지하며 잘 살고 있어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직원과 사장 사이의 관계는 40년째 돈독한데 제 아무리 친자식이라도 돈만 빼앗고 부모를 치매 환자로 만드는 것은 저가 눈을 감기 전까지 용서해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식들이 미워지고 손자고 뭐고 다 무슨 소용이냐 싶어요.
그냥 이대로 열심히 국밥 만들고 장사하면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좋겠네요. 제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낼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많이 벌었더라도 자식들은 완전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제가 모은 재물이 없었다면 싸울 일도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어차피 갈 때 다 가져갈 수 없고 미리 필요한 곳에 기부를 했거나 욕심을 버린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